골수암을 앓고 있는 딸의 곁에 매일같이 붙어 지내느라 어느새 날짜 개념도 시간의 흐름도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며칠인지 며칠이 하루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목욕을 언제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병간호에만 온몸과 마음을 몰두하며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좀 쉬어. 나도 잠깐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니? 네가 혼자 있고 싶다면 엄마가 그냥 등을 돌린 채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게. 그러면 되잖아. 엄마, 힘들지 않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성경아,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겪는 피곤함이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네가 아파하는 고통을 모두 내가 가져가고 싶다. 딸에는 골수암을 앓고 있었고, 지금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화학치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딸의 상태가 워낙 나빠서 수술 도중에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설령 수술을 마친다 해도 이후 찾아올 쇼크나 더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면역력이 단단히 회복되어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엄마, 왜? 뭐가 필요하니? 혹시 등이 간지러우면 긁어줄까? 아니야. 그냥 문득 떠오른 말이 있어서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딸에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둠 속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말똥말똥 빛내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꼭 힘내볼게. 그러니까 엄마, 나 믿어줘.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 가슴에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네. 그래, 맞아.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 엄마도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응,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니까 엄마도 엄마 몸 좀 챙겨.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와. 뭐야, 엄마를 집에 보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꺼낸 거야? 눈치가 빠르네. 엄마, 잠깐만이라도 쉬다가 와. 나 오늘은 낮잠을 길게 잘 거야. 그래, 알았다. 사실 엄마한테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따뜻한 밥도 챙겨 먹고 올게. 네가 잠들면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푹 자. 딸에는 엄마를 빨리 쉬게 해주고 싶었던 걸까. 제 말을 듣자마자 눈꺼풀을 천천히 내리더니 불과 5분도 안 되어 잔잔한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곁을 잠시 떠나 병실 문을 조심스레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한여름처럼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빛이 대지를 내려치고 있었고, 그 햇살에 온몸에서 땀이 솟구치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밖에서 이렇게 날씨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 제 딸에는 창문 하나 없는 병실 속에서 바깥 공기와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축구 중계를 보며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뭐해? 피자 먹어? 밥은? 남편의 시선은 한치도 TV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밥이지 뭐겠어. 그런데 당신이 오늘은 웬일로 집에 들어왔어? 성경이는 괜찮고? 성경이 안부만 묻지 말고 직접 좀 찾아가 봐. 딸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는데. 나 어제 밤샘 근무했잖아. 너무 피곤해서 지금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다음 주쯤 상황 봐서 가면 되잖아. 당신은 성경이 아빠 아니야? 왜 나만 성경이 부모처럼 굴어야 해?
주말에 잠깐 들르는 거 말고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병해 준 적이 있냐고.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간병해 쓰자고 했을 때 당신이 싫다고 했잖아. 결국 억지로 떠맡은 건 당신이야. 그리고 성경이도 이제 성인이잖아. 20 넘은 어른인데 내가 옆에서 간병한다고 편하겠어?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씻으러 들어왔으면 씻기나 해. 처음 남편은 딸애가 처음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무려 3달 동안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슬퍼하며 병실을 꿋꿋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변해버렸습니다. 딸애의 고통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타인의 일처럼 밀어내더니 점점 마음에 거리를 두며 딸을 남처럼 대했답니다. 샤워를 깨끗이 마치고 나오니 남편은 어느새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해치운 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디가? 병원 같이 가려고? 아니, 무슨 병원이야. 오늘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기로 했어. 바이어? 당신 요즘 사업은 잘 돼가는 거야? 저기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성경이 병원비 말이야. 이번 달부터는 당신이 좀 맡아주면 안 될까? 내가 회사도 안 다니고 간병만 하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 남편은 첫 달 병원비만 지원해주고 그 뒤로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병원비를 고스란히 제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 통장의 돈은 모조리 병원비로 빠져나갔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스레 부탁을 꺼내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사업이란 게 원래 밑밥을 많이 깔아야 하는 거잖아. 거래 계약만 맺으면 충분한 돈이 들어올 거야. 그때 병원비 다 낼게. 당장은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 아직도 그래? 그럼 이번 달 병원비도 결국 내가 내야 한다는 거야? 당신 친정 부자잖아. 그깟 병원비 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눈치 보일 일인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 병원비라는데 장인 장모가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누가 그렇대? 부모님은 당연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하지만 이제는 남은 게 없어. 집 말고는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더는 손 벌리면 안 돼.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원래는 내 사업자금 좀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사업이 곧 풀릴 거라더니. 그리고 당신 사업을 처음 차려주신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어? 당신 양심이 있기는 한 거야? 딸이 저렇게 아픈데 당신은 도대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어? 양심도 없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사업장을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성경이 병원비부터 내. 그리고 당신도 제발 아빠 노릇 좀 해. 성경이 옆에 앉아 있어주라고.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정색하며 내뱉었습니다. 내가 왜?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사업인데 지금 접으라고? 그리고 뭐라고?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웃기는 소리 마. 당신이야말로 공감 능력이 없는 여자야. 내가 뭐라 그랬어? 사업 풀리면 우리 딸 병원비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좀. 아휴, 맨날 집구석에서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 내 신세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해. 남편은 언제나처럼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말을 끊어버리고는 냉정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서 식사는커녕 입에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한 채 저는 다시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딸애는 여전히 아기처럼 고요히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수건을 가져와 딸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과 발까지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벌써 왔어? 아이고, 엄마가 괜히 깨웠나 보네. 아니야, 잘 만큼 잤어. 그런데 엄마, 식사는 뭐 드시고 왔어? 시원한 냉면에다 수육까지 곁들여서 먹고 왔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와,
맛있었겠다. 나도 나중에 태어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냉면도 그 리스트 중 하나야. 하지만 제일 먼저는 떡볶이를 원 없이 먹고 싶어. 떡볶이? 아주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엄마가 직접 맛있게 해줄게. 아니야. 엄마가 한 거보다 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뭐라고? 1억이야? 엄마가 정성껏 해준 음식이 맛없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는 거니? 우리 엄마 삐지셨네? 농담이야, 농담. 엄마 좀 웃으라고 한 말인데 괜히 정색만 하시네. 나도 농담한 거였는데 너 엄마한테 속았지? 그럼 내가 진 거야? 억울해. 대한민국에서 성경이 너를 가장 잘 놀리는 사람은 아마도 엄마밖에 없을걸?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 히히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남은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딸의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는 하루하루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골수암이라면 가망이 없다고 차갑게 단정하기도 했지만 제게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은 채 기도하듯 간호했지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에는 힘겨운 화학치료를 끝까지 버텨내며 면역력도 점차 강해졌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상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들어갔는데 의사의 첫 마디는 제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성경 씨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라면 수술로 해도 충분히 잘 견뎌낼 겁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딸 드디어 수술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아버님을 어서 모시고 오시죠. 네, 곧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채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들떠서 딸에게 맞는 골수였던 남편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분 좋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정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흘러가는 동안 저는 꾸벅꾸벅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고 나 기다린 거야? 누워서 편하게 잘 것이지. 여보, 이제야 왔구나.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었어? 일이 그렇게 바쁜 거야? 남편은 잠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낮과 밤이 따로 있나? 그런데 당신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밝네. 드디어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싶던 말을 전해 들었어. 우리 성경이가 이제 수술을 받아도 된대. 그리고 당신의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잖아. 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갑자기 저를 밀어내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우, 입냄새. 당신 이빨은 도대체 언제 닦은 거야? 머리는 또 왜 그렇게 떡이져 있어? 아휴, 쉰내를 풍기면서 나 기다릴 시간에 차라리 씻긴 하지. 미안.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생각에 그만. 아무튼 정말 잘된 일이잖아. 그게 사실이야? 의사가 확실하게 말한 거 맞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당신이 골수 이식만 해주면 우리 딸 이제 병마랑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거야. 정말 큰 희소식이지? 그래. 그렇구나. 수술이라. 당신 왜 그래? 뭔가 마음에 걸려? 아니야, 잘 됐어. 아주 잘된 일이야. 그럼 내일... 아니지. 지금은 새벽이니까 이따 오전 10시까지 병원에 같이 가자. 수술 날짜부터 잡자고. 그렇게 남편에게 간절하고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레고 벅찬 마음 때문에 끝내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을 흔들어 깨워 병원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표정은 전혀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인데도 굳은 얼굴만 하고 있으니 저는 딸에게 수술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를 병원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수술하기 싫은 거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꼭 도살장 끌려온 사람처럼 왜 그렇게 굳어있어? 조용히 좀 해라. 누가 듣겠다. 지금 누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 우리 딸 살리고 싶은 마음 없는 거야? 저 불쌍한 애가 빨리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거냐고. 누가 그렇대? 그냥 긴장돼서 표정이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야. 긴장됐으면 됐다고 말이라도 해주든가. 이왕 해줄 거면 제발 밝게 좀 하라고. 우리 딸 앞에서 그 어두운 표정 지으면서 불안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당신이 수술을 해주든가. 내가 싫어서 이래? 나는 수술 대상이 아니라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아, 알았다고. 그만 좀 해라. 내 표정 하나 가지고 더럽게 떽떽거려대네. 수술해줄 테니까 입 좀 다물어라. 어휴, 입에서 나는 그 똥내는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냐? 치과에 좀 가서 진료나 받아라. 그이는 좋은 날인데도 정말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심각하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퍼붓고는 퉁명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저희 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억지로 웃음을 지어 올리며 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성경아, 이제 됐다. 수술 날짜 잡았다. 고마워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나는 너한테 골수이 시켜주는 건 아빠인데 아빠는 안 고마워? 아니, 아빠한테도 정말 감사하지. 아빠,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줘서 고마워. 내가 몸 나으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 네가 건강을 되찾는 게 그게 바로 효도다. 아무튼 이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엄마랑 있어. 벌써 가게? 딸에는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그이는 냉정하게 이를 핑계로 들며 병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이식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남편에게 달려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심스레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 당신이 우리 딸을 살려만 준다면 내가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게. 나 너무 떨린다. 긴장이 심하게 되네. 그래? 여보, 성경이랑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잖아. 부녀가 손 꼭 잡고 들어가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알았으니까 그 입 좀 다물어. 냄새난다. 미안해. 얼른 치과 치료를 받아야겠네. 좋은 대화가 오가기를 바랐지만 그건 그저 대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곧 저를 귀찮다는 듯 시선을 딸에게로 돌렸습니다. 성경아, 아빠를 믿고 잘 견뎌내. 알았지? 그럼 우리 든든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수술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엄마, 한숨 푹 자고 나올게. 얼른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 몸만 나으면 네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이윽고 딸과 남편은 나란히 침상에 누운 채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까지 따라가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다가 끝내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놓치자마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희 딸과 남편을 지켜달라고. 무엇보다 딸의 병이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애타게 빌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문을 열고 너무 이른 시간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벌써 나오셨어요?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수술은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성경 씨 아버님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취를 시도하는 순간 숨을 못 쉬겠다고 온몸을 비틀며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제 남편이 공황 발작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따님은 다시 병실로 옮겨질 겁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도 전에 수술은 허망하게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단숨에 무너져 원래의 막막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딸애는 수술이 취소된 뒤에도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병실로 돌아왔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나 봐.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 성경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아빠. 나 살자고 아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지.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아직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긴 해. 정말 미안해, 성경아. 그이는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보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아빠 심리검사도 해보고 다시 좋아지면 수술하면 되지. 그래야지. 성경이가 엄마보다 낫네. 엄마는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괜히 나쁜 마음 갖지 마. 딸애처럼 이해하고 싶었지만 제안의 실망은 너무 커서 도저히 남편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병실로 들어온 겁니다. 평소엔 제가 사정을 해도 주말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던 그이가 평일 낮에 나타난 것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애는 아빠를 보자 반가워했고 저는 당황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일이 있긴 하지. 나 정신과에 가서 심리검사 받고 약을 좀 다 왔어. 심리검사? 약? 그래, 수술날 공황발작이 온 게 마음에 걸려서 검사를 받아봤어. 그런데 여보, 나 공황장애에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 상태가 심각해서 약을 오랫동안 꾸준히 먹어야 한다더라. 일시적인 게 아니었던 거야?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당장 성경이한테 골수이식 해주는 건 어렵대. 내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술 중에 쇼크가 오거나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 그이는 결국 나쁜 소식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에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성경이 걱정밖에 안 해? 내가 지금 공황장애라잖아. 당신 힘든 거 알겠어. 그런데 우리 딸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이 옆에 내가 사람 성질나게 만드네? 이제 보니 내가 이렇게 공황장애 걸린 것도 다 당신 탓이야. 사람을 늘 우습게 보고 무시하니까 내 정신이 상한 거 아니냐고. 내 탓이라고? 내가 부족한 아내였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당신도 충분한 남편은 아니었잖아. 아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여보, 미안해.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그런데 당신 공황장애가 언제쯤 나을까? 수술은 하긴 할 거지? 끝까지 성경이만 생각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곧 수술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이는 화를 크게 내고 병실 문을 쾅 닫으며 떠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걸 알기에 그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남편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주말에도 병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든 마음을 끝내 헤아려주지 못한 채 모든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것 같아 제 가슴은 괴로움으로 쪄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딸의 몸 상태까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띄게 좋아졌었는데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기운을 잃어가며 매일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성경아, 어디가 불편한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 그래, 성경아. 엄마 여기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어. 하늘로 가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텨왔으면서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도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 전혀. 엄마는 이 생활을 평생 이어갈 수도 있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 네 아빠가 곧 골수 이식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보자. 그렇게 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며 약을 더 늘렸다고 했고 수술을 언제쯤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끝내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여 남편이 용기를 내 수술대에 오른다 해도 지금의 딸 상태로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다음 기회로 미룰 테니 온갖 복잡한 심정이 뒤엉켜 제 가슴도 머리도 함께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한 달 뒤 끝내 딸애는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제발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밤낮 없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건만 제 바람은 끝내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딸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더 이상 딸의 얼굴조차 가까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서 건네받는 몇 마디 상태 설명만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소식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병원 복도를 떠나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4주가 흐른 뒤 제 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못한 채 너무도 급하게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도대체 왜 제 딸을 데려가야 했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무능한 인간들이라며 분노를 퍼부었고 남편에게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며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욕을 쏟아낸다고 해서 제 딸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결국 장례식장으로 옮겨 슬피 울며 통곡했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연신 내리치며 쓰러질 듯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나 충격과 슬픔에 잠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은 출장 중이라며 하루 뒤에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지방인데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겨둔 상태야. 지금 시간이 새벽이라 날이 밝아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그런데 딸 장례식조차 안 오겠다고? 누가 안 간대? 내일 간다고 했잖아, 내일. 지금은 이동수단이 없어서 못 간단 말이야. 여보, 나도 가슴이 아프다. 우리 성경이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죽겠다고. 당신이 골수 이식만 해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우리 딸 수술만 받았으면 지금쯤 건강하게 태어났을 거야. 내가 해준 떡볶이도 원 없이 맛있게 먹었을 거라고. 나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 여보, 아무튼 하루만 기다려. 내일 꼭 갈게. 당신 내 딸한테 수술해주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지? 제가 선을 넘는 말을 내뱉자 남편은 갑자기 쌍욕을 퍼부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여편 내가 미쳐 돌아버렸나? 딸내미가 죽었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개 같은 말을 짓거려도 되는 거야? 그래, 당신한테는 해도 돼. 나 어제 집에 잠깐 갔다 왔어. 당신이 보여줬던 약봉지 그거 약국에 가져가 물어봤다고. 공황장애 약? 아니야, 소화제였어, 이 개자식아. 넌 수술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우리 딸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에게 공황장애라며 거짓말을 했고 수술날 발작을 일으킨 것도 전부 치밀하게 꾸며낸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당신은 출장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간 거잖아. 내가 딸에게 정신이 팔려있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잖아. 지금도 옆에 그 여자 있지?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어제 집에 들러 약봉투 확인했고 당신 노트북 열어서 카톡 대화도 다 봤어. 내 딸에게 골수이식을 해주기로 한 날 당신은 그 여자랑 여행을 갔더라. 그리고 수술하기 싫어서 쇼를 했다고 키득거리며 주고받은 대화까지 전부 다 봤어. 당신 그러고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사람이 맞긴 해?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10초 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곧 목을 고르듯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골수이식? 그거 한다고 성경이가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리고 내 몸에 칼을 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공황발작 쇼를 한 거야. 내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정신과에 가본 적도 없어. 거짓말 맞아.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짐승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가 내 딸이 맞긴 해. 생각해보니까 성경이가 날 닮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 항상 남의 애를 키우는 기분이었어. 저기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임신 때문이었잖아. 나랑 연애할 때 다른 놈 만난 적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 뭐라고? 지금 성경이가 당신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입에 올려? 이 멍청한 자식아. 친자가 아닌데 골수가 어떻게 맞겠냐? 우연히 맞은 걸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봐. 나랑 연애하던 시절 그 교회 오빠랑 잔 적 있지? 그놈 딸 아니야? 내 딸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이 판국에 아빠라는 인간은 딸이 다른 놈 자식일 거라는 망발을 내뱉다니. 세상에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그리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그런 여자로 보였냐? 지금 함께 있는 상간녀도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내 카톡 다 봤다며. 맞아, 다 알고 있어. 오늘 성경이가 세상 떠난 것도 알고 전에 내가 수술하기 싫어서 쇼를 한 것도 다 알지. 저는 이놈의 인간을 당장 찢어발기고 싶었습니다. 당장 내 앞으로 와. 네 놈을 씹고 물어뜯어서 지옥으로 보낼 테니 당장 뛰어와. 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왜 가? 난 그냥 애인이랑 여행이나 더 즐기련다. 그리고 성경이는 에휴, 죽은 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부조금 보낼 테니까 장례 비용에 보태. 그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뭐라고? 이 개자식 당장 뛰어오지 못해? 제가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던 순간 전화는 냉정하게 끊겨버렸습니다. 딸의 장례는 끝내 저 혼자 치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납골당에서 햇살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딸을 안치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이 엄마가 끝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엄마는 곧 성경이 따라갈 거야. 그때까지 외롭더라도 조금만 참아.
온 마음을 쥐어짜듯 진심을 담아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딸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쏟아낸 막말을 정중히 사과드렸고 딸 위해 애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침상 위 딸이 쓰러져 있던 요아 베개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제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자 곁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 딸 어떡해요? 우리 딸을 어쩌면 좋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성경 씨는 분명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침대 요 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성경 씨가 쓴 것 같은데 제가 펴보진 않았어요. 전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 직접 오셔서 드리게 되네요. 우리 딸이 남긴 거라고요? 간호사가 2번 곱게 접혀있는 종이를 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드렸고 참지 못한 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 미리 글로 남길게.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전부야.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아빠는 나한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지 늘 엄마만 생각나네. 아빠한테는 미안해. 엄마, 사실은 엄마 몰래 아빠가 내 보험을 들어놨어. 내가 아프기 전부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떠나면 보험금이 꽤 많이 나올 거야. 그런데 보험 수혜자를 아빠에서 엄마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 목숨값으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물론 아빠랑 함께 있어도 좋아. 엄마, 이 글을 읽을 땐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엄마는 아마 나 따라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거야. 그런데 엄마는 이승에서 더 많은 행복을 겪고 더 좋은 날들을 살아낸 다음에 아주 나중에 그때 내 곁에 오면 좋겠어. 이건 내 유서니까 꼭 지켜줘야 해. 사랑해, 엄마. 저는 딸의 유서를 끌어안은 채 다시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그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제가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이 쓰던 베개와 요를 가져가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저기, 간호사 선생님, 우리 딸이 쓰던 베개랑 요를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겐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서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병실 물품으로 채워둘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쓰던 물건을 종이 가방에 담아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의 옷과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모든 짐을 챙긴 뒤 저는 집을 나와 가까운 숙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다다니 참 대단한 인간이네.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성경이 보험 수혜자가 왜 당신으로 바뀐 거냐고. 그거 어떻게 알고 바꾼 거야? 역시 예상대로구나. 보험금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였네. 이봐, 난 잘못한 게 없어. 바람 피운 거?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야? 그리고 수술 안 해준 거, 그것도 법이 심판할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성경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거든? 그 돈은 내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넘겨. 안 그래도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보험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당신
우리 성경이가 아플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 그건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놓은 거야. 나중에 성경이가 돌려받을 수도 있었던 돈이라고. 당신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험 수혜자를 바꾼 건 성경이야.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 내 딸내미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줄이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감히 내 딸을 모독하는 거야? 됐고, 좋은 말 할 때 그 보험금 나한테 내놔라. 설마 벌써 꿀꺽한 건 아니겠지? 내가 돌았냐? 내 딸의 목숨값을 네 놈한테 주게?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 네가 이혼하자고 했지? 좋아. 나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 접수했다. 딸이 아픈데도 바람 피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수술 거부하려고 쉬워한 것까지 아주 큰 잘못이라던데. 아마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줄 거다. 그러니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둬라. 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보험금을 네가 꿀꺽하려고 했다고 맞불 작전으로 나갈 거야. 그래?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고. 그러니 상간녀랑 여행이나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이혼 소장부터 받아라. 준비 단단히 해둬. 저는 딸을 위해, 그리고 제 삶을 위해 이 몹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내리라 작정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법정에서만큼은 싸워서 이겨내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호텔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른 뒤 정갈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바짝붙어 그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재판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외도와 수술 거부, 그 사실만으로도 판사님은 남편을 몹시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역시 딸의 수혜자를 저로 바꾼 것이 분명했기에 남편에게 감히 손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판결문 위에 찍히는 도장을 보는 순간 아주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려나갔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유산분배 소송 들어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니까. 야, 내 재산 다 빨아먹었으면 보험금이라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재산?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사업 일으킨 주제에 네가 무슨 재산이 있긴 했어? 저 주둥이 나불대는 거 좀 봐라. 그리고 아가리에서 나는 똥내는 언제 고칠 거냐? 치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내 이빨엔 아무 문제도 없고 냄새도 없대. 네 코나 고쳐라. 더 할 말 없으니 이제 말 걸지 마. 그리고 혹여나 내 근처에 기웃거리며 만나려 한다면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이기적인 여편네. 그래, 고소해라. 보험금 나눌 때 법정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이어서 그가 제기한 유산 분배 소송으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대로 유산을 나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살핀 뒤 수혜자인 제가 전부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 조용히 살아갈 만한 동네를 찾아 나섰습니다. 딸이 남긴 유서에 따라오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택 한 채를 마련해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영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희영인데요. 맞게 전화를 드렸네요. 여기는 마마병원입니다. 박보람 씨의 보호자 되시죠? 그 인간과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은 다른 여자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잠시만요. 현재 박보람 씨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자 서명이 꼭 필요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수술을 받는데요? 골수암입니다. 운 좋게 기증자를 찾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호자님이 꼭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비가 미납된 상태라서 그것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건 여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발이 묶여 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이 제겐 조금도 슬프지도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사무실 등 여기저기를 찾아가 돈을 내고 그 인간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이미 얼굴이 반쪽으로 야위어 병상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엔 벌을 받았네. 여보, 성경엄마, 누가 네 여보야.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름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여보, 지난날의 잘못을 아직도 용서 못한 거야? 내 꼴 좀 봐.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다고. 그 여자는 어디 있니? 네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재산 한 푼 없으니까 바로 떠나더라. 나 그동안 사업 망하고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 사실 당신한테 찾아가고 싶기도 했지만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날 받아줄 리도 없었을 테니까. 잘하네. 맞아. 내가 너를 받아줄 일은 절대로 없지. 전 남편은 이내 간절한 눈빛을 하고 애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대. 골수이식 기증자가 나타났어. 이게 확률로 치면 로또만큼 대단한 거래. 그래, 이미 들었어. 수술만 하면 산다지. 그런데 왜 하필 나를 보호자로 지목하고 나한테 연락하게 한 거야? 돈 때문이지? 병원비랑 수술비가 없으니까. 그게 맞아. 미안해 여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염치 없이 당신을 찾게 됐어. 진짜 염치가 없구나. 당신이 그때 성경이 수술을 해줬더라면 지금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여보,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하자. 제발, 나 수술만 잘 되면 빚은 꼭 갚을게. 그리고 우리 딸 같이 보러 가자.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이놈의 괴물이 입으로는 착한 척 반성하는 척 늘어놓는 말을 더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야, 내가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랬지. 너는 그럴 자격조차 없거든? 여보, 나에게 사과할 기회, 만회할 기회를 줘. 수술만 받고 건강해지면 내가 모든 빚을 갚을게. 수술 받고 건강해질 일은 없을 텐데 너 수술 못 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주가 수술인데? 그 기증자 말이야. 내가 이미 찾아냈거든.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사무실까지 들락거리며 한시도 놓치지 않고 니놈에게 골수를 기증할 사람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 골수가 어떤 인간에게 기증되는지도 전부 알려졌지. 니놈의 과거까지 아주 소상히 말하면서. 뭐라고? 당신 왜 그런 짓을... 아니, 그래도 이미 정해진 거라 수술은 될 거야. 모레쯤 입원한다고 들었다고. 과연 그럴까? 골수이식은 기증자가 마음을 바꾸면 곧바로 취소야. 그 사람이 다른 환자에게 기증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수술은 이미 무산된 거라고. 그리고 넌 여기 병실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벽에 똥칠이나 하며 죽어가겠지.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오늘 내가 온 이유는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야. 그러자 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급기야 오열까지 터뜨렸습니다. 안 돼.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골수이식 취소라니. 말도 안 돼.
네가 나를 보호자로 지목한 순간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지. 네 놈 무덤을 스스로 판 거다. 이건 꿈일 거야. 현실일 리 없어. 안 돼. 내 골수. 저는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그놈의 얼굴을 머릿속 깊이 새기고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곧장 딸에게 향했습니다. 성경아, 이 엄마는 조금 더 살다가 갈게. 아니, 어쩌면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너무 기다리지는 마. 네가 남긴 보험금은 모두 환우들을 위해 기부했단다. 난 돈 욕심도 없고 네 목숨값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모두 기부했어. 그리고 네 아빠는 아니다. 그 인간 얘기는 하지 않을게. 넌 천국에 있을 테니 다시는 아빠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아무튼 이 엄마는 너를 그리워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거야. 사랑한다, 내 딸. 부디 편히 쉬어라. 그렇게 저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으니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다면 지옥에 갔겠지요. 저는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동네 마실이나 다니며 느릿느릿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 열어라, 문 열어. 평화로운 주말 오전,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오랜만에 늦잠에 취해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방문객이 없을 예정이라 의아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곳에 기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얘는 뭐 한다고 이렇게 안 나와? 하여간에 예전부터 뭘 하던 느릿느릿 기어가더만. 너는 아직도 여전한 모양이다. 현관이 너무나 소란스러워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었던 저는 그 앞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죠. 그 인간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은 지났는데 이 인간들이 왜 저를 찾아왔나 싶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제 얼굴이 구겨졌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 여기는 어쩐 일로? 예, 너는 사람 보고 인사도 할 줄 모르니? 말이 그게 뭐야? 어쩐 일이냐니? 어른을 봤으면 오셨느냐 인사를 먼저 해야지. 뭐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이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인사도 못한다 그딴 소리를 해.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예요. 아들이랑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아니, 그래서 지금 남의 집에는 왜 찾아온 거예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인사라도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하여간에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근데 너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지 않니? 뭐가요? 대체 시어머니가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던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니 마니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걸 보니 전시 모두 참 그대로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싫어서 이혼을 했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대체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을까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엄마 뒤에 숨어있던 마마보이 전 남편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말을 했어요. 당신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올랐다며?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폈다. 뭐야, 당신도 있었어? 우리 집 오른 건 어떻게 알았어? 너 아직도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그런 걸 뭐 뒷조사식이나 해야 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설마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지? 저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전시모와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절대로 좋은 일로 저를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눈치는 빠르네. 그래, 그것 때문에 왔다. 야, 이 양심도 없는 거사. 집값이 10억이나 올랐으면서 입 다물고 모른 척을 하고 있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집 집값 오른 걸 당신네들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로 올랐으면 당장 연락을 했어야지.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그래도 이 집에 우리 아들 몫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반 땅이야 맞는 거 아니냐? 제 아파트 집값이 오른 것을 알고 찾아온 전시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혼한 전 남편과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게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해괴한 소리인지 저는 정신 나간 전시모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값 오른 걸 왜 저 인간을 줘요? 내 아들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게다가 둘이 이혼할 때 우리 아들한테 재산 분할도 안 했고. 네가 영악해서 우리 애들 몫을 싹 주고 안 돌려줄 생각이었나 본데. 어림도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받으러 찾아왔으니까 얼른 돈 내놔. 그래, 나 이제라도 그 돈 받아야겠어. 아니, 솔직히 나 그 정도 돈은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럴 자격 있잖아. 뭐라고? 아니, 이 인간들이 정말 쌍으로 미쳤나? 갑자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무슨 이혼한 남편한테 집값을 물어줘? 게다가 우리가 그냥 이혼했어?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잖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성격 차이로 좋게 갈라섰다고 해도 이제 와서 찾아오는 게 말이 안 될 텐데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남편이 뭘 잘했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받아야 할 게 있다면 제가 외도한 전 남편에게 받아야 말이 되죠. 그런데도 뭘 잘했다고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전시모는 뭘 잘했는지 계속 우기고 도통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시는 사람들이네요. 알겠어요.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 한번 속 시원히 얘기해보자고요. 그래도 네가 영 생각 없는 기집애는 아니구나. 그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디라도 앉아서 얘기해야지. 이야, 이 집에는 오랜만에 들어가 보네. 당신 아직 혼자 살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제 말에 두 사람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두 사람 성격을 생각하면 아마 집값을 내놓으라고 거실에 들어 눕기라도 할 생각이겠죠. 전시모와 전 남편은 옳다구나 하며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시모는 제 집이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현관에 신발을 벗어던지고 냅다 소파로 들어 눕더라고요. 뻔뻔한 전시모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전시모와 전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 기막히고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 끔찍한 인간들과의 인연부터 설명해야겠네요. 5년 전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그쪽에서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여 제발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며 주선자가 제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전 남편의 정성스러운 구애에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은 외모나 취향이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정성과 애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았어요.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순수한 로맨티스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전 남편이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했거든요. 오죽하면 제 친구나 지인들이
모두 이런 남자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한결같이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죠. 영경아, 내가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최영경의 남자로 살 거야. 영경아, 사랑한다. 전 남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사랑을 약속하며 프로포즈를 했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기대만큼 그리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다정한 남자와 결혼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막상 같이 살게 된 남편이 제 예상과 많이 달랐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할까? 어? 아, 맞다. 엄마가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셨는데 내가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머님이? 우리 저번 주에도 어머니랑 같이 식사했잖아. 오늘은 우리 둘만 있으면 안 되나? 아니, 그래도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엄마랑 먹자. 엄마가 내가 없으니까 너무 쓸쓸하신가 봐. 이럴수록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지. 그럼 우리 두 사람 시간은 언제 가죠? 나 당신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결혼하고서 둘이 시간 보낸 게 너무 없잖아. 우리 이제 부부고 맨날 붙어서 같이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일 한 침대에서 자는 걸로 부족해? 아유, 우리 여보 욕심쟁이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고 저랑 하루라도 못 만나서 안달이었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에게 시간을 쏟는 일이 부쩍 줄어들더군요. 그게 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어머님이 걱정되고 며느리로서 챙겨드리려 노력했지만 남편이 너무 어머니만 챙기니 저도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마마보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 말에 너무 순종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는 그게 불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거든요. 예, 너는 반찬을 매번 사 먹니? 밖에서 사 먹는 거 몸에 나쁘니까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하니? 어머니, 저 퇴근해서 오면 7시예요. 그때 와서 음식해서 먹으려면 잘 시간도 부족해요. 맞벌이 부부 중에 음식 다 해서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들 살아요. 밖에서 사다 먹는다고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도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만드세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라면 그러는 줄 아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하여간에 지 CM이 알기를 개똥으로 알지. 꼬박꼬박 말대꾸에 너는 나 이겨먹지 못하면 죽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맞벌이인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남편한테는 요리하라거나 살림하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걸 왜 우리 아들이 하냐?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한테 그런 걸 시키려고 그래? 어머니,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저만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뭐 대수라고 네가 좀 혼자 하면 안 되니? 꼭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 고생시키고 싶어? 너 지금 네가 잘났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하여간에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에게 남편 챙기랴 반찬해 먹이랴 별별 요구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당한 일이라 생각해서 맞받아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제가 대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게 제 탓이라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황에 중간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하고 늘 자기 엄마 편만 들었어요. 당신 아까 그냥 좀 참지 그랬어. 왜 엄마한테 대들고 그래? 뭐? 그럼 내가 그런 상황에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 정도 얘기도 못해?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기 전에 당신이 좀 말리지 그랬어. 어머님이 나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니, 내가 그 상황에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괜히 끼어들면 엄마가 실망하실 거야. 안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바뀌었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내가 당신 편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 엄마랑 최대한 안 부딪히고 사는 게 최선이야. 이게 다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걸 왜 몰라?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말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니 정말로 남의 편이 되더라고요. 저보다는 시어머니가 우선이었고 저는 그저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을 참고 견뎌야 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점점 저의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시어머니 말에 아이 계획까지 미루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이제 신혼도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은데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이도 있고 걱정돼서. 글쎄? 엄마 말로는 결혼해서 5년은 지나봐야 된다 그러던데 우리 아직 2년밖에 안 살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무래도 아이 계획은 신중해야 하니까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부부로서도 부모로서도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막히게도 시어머니가 저희 자녀 계획까지 간섭하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5년 기다림을 들먹이며 남편은 자기 엄마 말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결정해야 할 일을 왜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시며 남편은 왜 그런 자기 엄마 말만 듣는 건지. 저는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 번 한 결혼을 무르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억지가 결국 제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덧 결혼 3년 차.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남편과 한창 관계가 나빠지던 그때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리게 되었거든요. 당신 이게 뭐야? 뭐가? 왜 또 시비야? 당신 카드 내역서에 왜 숙박업소 내역이 찍혀 있어? 어느 날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카드 대금 영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별 생각 없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연히 들여다보게 된 그 명세서에서 남편이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서 남편과 같이 외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날짜를 확인하니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긴다며 집을 비웠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간병을 하겠다고 나갔던 남편이 웬 모텔에서 카드를 긁은 겁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단번에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이거 뭐냐고. 이거 아니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외근 나갔다가 좀 피곤해서. 외근? 당신 이거 찍힌 시간이 몇 시인지는 보고 그러는 거야? 밤 10시에도 외근을 하니? 그리고 이날 당신 어머니 간병하겠다고 나갔던 날이잖아. 어머니 모시고 모텔이라도 갔다는 거야?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둔해서 거짓말이나 변명에 별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국 마지못해 순순히 자신의 불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냥 딱 한 번 실수였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거짓말하면서 당신 속일 만큼 간이 큰 놈도 아닌 거. 그냥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 지금 나더러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속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불륜을 용서해? 그러게 거짓말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피웠어? 거기다 당신 어머니 변명까지 대면서 설마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건 아니지?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는 들키지 말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그걸 도와주려고
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래 들어 남편을 너무 자주 부르신다 싶었더니 그게 다 저를 속이려고 연막을 쳤던 거죠. 남편이라는 인간이나 시모라는 인간이나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웠나 봅니다. 바보같이 저 혼자서만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서 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시모를 찾아가 따졌어요. 어머니가 이 사람 불륜 사실 알고도 덮어주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너는 오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행패야? 어머님이 이 인간 불륜 덮어주고 알리바이 만들어주신 거냐고요?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니? 이게 오냐 했더니 아주치 시어머니 무서운 줄을 모르네.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에서 큰 소리야? 지금 제가 큰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이 인간이 다른 여자랑 모텔 들락거린 거 다 알고 왔다고요. 보니까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어머니 핑계 댔던데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모에게 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 불륜에 공범이냐고 말이죠.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래? 그래, 내가 숨겨줬다. 내가 알고도 숨겨줬어. 그게 뭐 잘못됐냐? 그럼 내가 너한테 내 아들 바람났다고 순순히 이실직고 해야 되냐?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저한테 숨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그걸 탓하고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숨겨주고 방패막이가 돼준다고요? 그게 부모로서 시어머니로서 옳은 행동인가요? 변명할 의지도 없는 시모는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제게 미안한 마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더라고요. 다들 정말 뻔뻔하네요.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저딴 인간이나 그런 인간 말종 낳아 기르면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당신이나 아주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삿대질을 해? 당신? 너 지금 나를 당신이라고 그랬니? 쌍욕 날리자는 걸 다행으로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혼할 마당에 당신 같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불러야겠어요? 미친 할망구라고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뭐야? 이 기집애가 정말 미쳤나? 싸가지 없는 게 이제는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내 아들이 바람났다고 이제 지 시애미까지 나 몰라라 하냐? 그럼 바람난 아들 감싸주는 시모 뭐 잘했다고 존중해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줌마, 정신 차려. 당신 아들이랑 나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무슨 시어머니야?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그래서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하겠다 이거냐? 그럼 바람난 남편을 뭐 예쁘다고 데리고 살아? 당연히 이혼이지. 여보, 진심이야? 이혼이라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는데? 이혼할 생각 없는 인간이 바람을 왜 피워? 다른 여자랑 모텔에 누워서 시시덕거릴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 한 번 실수라고 말했잖아. 걔는 정말 별거 아니야. 나 걔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몇 번 만나고 술 마신 게 전부야. 남자들 다들 그 정도 실수는 하잖아. 안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남자들이 다 그런 실수를 해? 당신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나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지고지순한 척, 나밖에 없는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마마보이인 걸로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냐?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이 기집애가 지금 누구 아들더러 머저리래? 너 죽을래? 죽고 싶어? 그 입 안 다물어? 아줌마나 입 다물어. 머저리처럼 마마보이 아들 키워놓고 모자르다고 결혼을 시켰어? 이따위로 할 거면 평생 지 아들 끼고 살지. 왜 결혼 같은 거 시켜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고. 아주 끼리끼리야.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당신 원래 안 그러잖아. 왜 그래 무섭게. 그래, 나 평소에 안 이러지.
당신이 뻘소리를 해도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당신 엄마가 개소리를 짓거려도 침착하게 말하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갈겨놓고 이 정도 예상도 못했니?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기막혀서 시모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점잖은 척 해보려고 남편과 시모에게 좋은 며느리, 아내 노릇 해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나 보세요. 저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완전히 터져버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저를 말릴 수 없었죠. 남편은 그런 짓까지 하고도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의 이혼 결심은 아주 확고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뭐? 아니 나가라니. 여보 왜 그래? 앞으로 응? 네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네 엄마랑 너한테 할 거 다 하려면 꼭 이혼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짐이나 싸들고 나가. 뭐야? 네가 뭔데 내 아들더러 집을 나가라 마라 해? 내가 그동안 별말 없이 있었더니 그새 잊었어요? 당신 아들이 얹혀 사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그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그 집이 바로 제 집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권유로 청약을 꾸준히 넣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고 얼결에 제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몇 억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라 모아둔 월급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결혼 전부터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던 탓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몸만 들어왔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전, 가구 다 준비되어 있어서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고 결혼식 비용 같은 건 반반으로 했으니 사실상 남편은 그 집에 전혀 권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그 집 내 집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당신이 나가야지. 맞지? 그건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재산 분할 뭐 그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 우리가 나눌 재산이 뭐가 있는데. 당신 월급 받아서 당신 다 쓰고 우리 생활비 각자 각출해서 썼잖아. 나는 네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아놨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해야 해? 그렇다고 내가 네 코 묻은 돈 탐나는 것도 아니고 나 네 재산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헤어져. 그 집은 나눠야지. 나더러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야?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뭘 잘했다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주제에 재산 분할 얘기를 하는지. 그 정도로 뻔뻔한 인간인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제 집을 뺏길 일은 없을 테죠. 남편이 억지를 부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결혼 전 제가 취득한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게 어려울 테니까요. 정 소송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나도 할 거니까.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하고 저 아줌마한테도 할 거야. 그동안 니네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막말 헛소리 문자랑 통화 내용 싹 다 모아놨거든? 평소 시모의 막말에 시달리던 저는 시모가 제게 보내는 문자나 통화 내용들을 저장해두곤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것들을 증거로 쓸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로 남편의 상간녀뿐만 아니라 시모에게까지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저희 승소였죠. 저는 그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 다시는 그 인간들을 안 보고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그 인간들이 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나 올랐으면서 너 혼자 다 처먹고 입 닦으려고 그랬어? 당신도 정말 양심 없다. 이혼할 때도 맨몸으로 나가게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양심도 없는 거사. 10억이나 올랐으면 반 땅은 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호구로 보이냐?
저에게 좋은 기억 하나 남겨주지 않은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어디서 알고 온 건지 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알고 그걸 반으로 나누자고 왔더라고요. 처음부터 내 돈 주고 산 아파트를 왜 바람까지 피워서 이혼한 남편과 나눠야 하는 건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동네가 창피해질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요. 앉아서 제대로 얘기해보자고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아주 많거든. 그럼 어디 다 같이 둘러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꾸나. 저는 그 두 인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디 앉아서 얘기해야지. 당신 인테리어 새로 했어? 집이 아주 새 집이 됐네. 남이 사 인테리어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아줌마, 왜 남의 집 소파에 함부로 앉아요? 내가 당신더러 거기 앉으라 그랬어? 집 안으로 들이자마자 자기들 집인 양 함부로 구는 전시모와 전 남편의 행동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갑자기 난리야? 그리고 어차피 내 아들이 나눠받을 집 아니냐? 그럼 내가 이 소파에 앉을 자격도 있는 거지. 나눠받기는 누가 나눠받아? 누가 나눠주겠대? 김칫국 마시지 말고 냉수 마시고 정신이나 차리지 그래? 당신 빡빡하게 왜 그래? 좋게 얘기 좀 해보자고 집 안으로 들인 거 아니었어? 아니, 나 당신들이랑 길게 얘기할 생각 없는데? 니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좋은 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인 거야. 당신들 같은 도둑놈들은 상대할 사람이 따로 있거든? 저도 바보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집안에 들인 건 아니었어요. 저 말고 그 진상들을 상대해줄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안방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당신 얼른 좀 나와봐. 여기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래? 대체 누군데?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새 남편이었어요. 1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달콤한 늦잠에 취해 있었는데 그런 저희의 휴식을 전 남편과 전 시모가 깨트린 겁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전 시모와 전 남편을 집 안으로 불렀고 두 사람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남편이 나왔던 거죠. 여보, 이 사람들 좀 처리해줘. 뭐야, 너 그새 재혼을 했니? 내 아들 걷어차고 재혼을 한 거야? 이혼한 전 남편 버리고 재혼한 게 뭐 흠이라도 되나? 그럼 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내가 깜빡 속아서 당신 아들이랑 살았던 거지 내가 지 아들 같은 줄 아나? 당신 아들 앞가림이나 잘 시키지. 왜 남의 재혼 가지고 야단이야? 전시모는 제가 그새 재혼을 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화를 냈습니다. 보아하니 전 남편은 그 상간녀랑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자기 아들은 이혼당하고 혼자 독거나무로 지내는데 제가 재혼을 했다니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요것 좀 보게. 이 영악한 것 좀 봐. 남의 아들은 이혼남 만들어 놓고 네가 재혼을 했어? 아이고 이 망할 것. 그래서 네 아들 쫓아낸 집에서 니들끼리 호의호식하고 있었냐?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새 다른 놈이랑 재혼을 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탓하는 두 사람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애초에 이혼한 게 누구 탓인데 제가 재혼을 했다고 욕을 하네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고 당신들이 내 욕할 처지나 되나? 애초에 우리가 왜 이혼을 냈어? 당신이 바람 피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처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재혼을 하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들이지. 이혼 소송 다 끝내고 위자료 지급까지 끝난 상황에 이제 찾아와서 뭐? 집값이 올랐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그런 헛소리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사람이니? 인간이야?
억지를 써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네 아들 인생 망쳤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됐고 돈이나 내놔. 니들 이혼할 때 제대로 재산 분할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분할하자고. 집값이 10억 올랐으니 그중에 5억은 내 아들 목 아니야? 그 돈 당장 내놔 이거 사. 전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돈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제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당신들 뭐야? 뭔데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너는 뭔데 이 자식아? 네가 연경이 새 남편이냐? 나는 연경이 전 남편이다 자식아.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네가 뭔데 연경이랑 결혼을 했어? 너? 어디서 굴러먹다 나온 놈이야? 전 남편은 막무가내로 제 남편에게 덤벼댔습니다. 제 남편은 유도도 오래 해서 몸도 좋고 키도 거의 190cm 가까이 되는 장신이었는데 대체 전 남편이 뭘 믿고 덤벼드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냅다 주먹을 휘두르는 전 남편을 제 남편이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주먹부터 나가는 거 보니 질이 나쁜 인간이네. 당신 이거 폭행죄라는 거 알아? 이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어디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 그리고 아줌마 지금 떠드는 그 말들도 다 협박죄가 되는 거 압니까?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이놈이 뭐라는 거야 지금? 너야말로 내 아들 놓지 못해? 네 놈이 뭐라도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해. 아이고, 네가 뭐 경찰이라도 되냐? 법 타령하는 거 좋아하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맞아요. 제 남편 경찰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라니? 우리 남편 경찰 맞다고 이 할망구야. 노망나서 귀까지 먹었어? 그러게 경찰 앞에서 어디 행패를 부려. 당신들 정말 콩밥 먹고 싶어?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바로 경찰이었어요. 그것도 강력 사건을 맡는 강력계 형사였죠. 나쁜 범인들 잡느라 늘 바쁜 남편과 오랜만에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저희를 방해했네요. 그렇게 제 남편의 정체를 밝히자 전 남편과 전 시모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니 정말로 제 새 남편이 경찰일 줄은 몰랐던 거겠죠. 경찰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경찰? 아니, 당신 진짜로 경찰이랑 결혼했어? 왜? 나는 경찰이랑 결혼하면 안 돼? 그러게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지. 네 남편이 경찰인데 어디 경찰 앞에서 행패를 부려? 당신들 콩밥 먹고 싶어? 저는 그 정도로 겁을 주면 전 남편과 전 시모가 겁을 먹고 금세 도망갈 거라 생각했어요. 제 뒤에 경찰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 아파트 값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도 다시는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보다 두 사람의 반응이 더 심각한 겁니다. 제 남편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완전히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전 시모는 경기를 하듯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저는 그 두 인간의 과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보, 이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전 남편? 이 사람 이름 이진욱인데? 전 시모 이름은 나옥경이고. 왜? 당신 아는 사람들이야? 이진욱, 나옥경? 아니, 당신들이 왜 여기 있어? 뭔가를 눈치챈 남편이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이름을 물었고 그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며 곧바로 전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여보, 이 인간들 도망 못 가게. 이 인간들 내가 찾던 범인들이야. 뭐라고? 범인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들 남의 전세돈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들이야. 그동안 어디로 잠적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여기를 찾아왔어?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사기꾼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사기나 치고 다니는 주제에 뭣도 모르고 경찰이 사는 집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집값이 올랐다고 돈을 달라고 찾아온 두 사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사기까지 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전세 사기? 세상에, 당신들 참 별짓을 다 하고 다녔네요. 마누라 속여먹은 걸로 모자라서 남의 등까지 쳐먹었어? 당신들 진짜 미쳤구나. 아니, 사기꾼이라니. 우리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돈이 없어서 세를 좀 놨는데 그 돈을 못 돌려준 거야. 그냥 그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세 사기라는 거예요. 남의 전세금 떼먹는 건 뭐 자랑이야? 그런 주제에 어떻게 딱 경찰집으로 들어왔을까? 이건 뭐 나 잡아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연도 참 신기하네요. 그쵸? 그러게, 겁도 없이 경찰집을 찾아오다니 당신들 정말 간도 크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아무래도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네. 에미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 우리가 괜히 신혼부부 방해한 것 같은데 이제 가보마. 얘 진우가 뭐하니? 얼른 나오지 않고. 전시모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범죄자를 놓칠 수는 없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긴 어딜 가? 두 사람은 저랑 같이 좀 가셔야겠는데요? 아니, 왜요?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다시는 여기 안 찾아올게요. 조용히 그냥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십시오. 돈 내놓으라고 억지 부릴 때는 목소리도 크더니 왜 말을 못해? 내 남편이 경찰이라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무서워? 근데 이걸 어째? 우리 남편이 한 번 찾은 범죄자는 놓지를 않는 사람이라서 당신들 이대로 곧장 경찰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에미야, 제발 우리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던 연이 있는데 기어이 나를 감옥에 보내야겠니?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좀 봐주면 안 될까? 지금 나더러 범죄자를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범죄야, 아줌마.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을 봐주겠어?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인간이 이혼하고서도 돈 내놓으라고 찾아와 놓고 내가 좋게 당신들을 봐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아유, 우리 그냥 보내달라니까. 나 강력계 형사입니다. 당신들 같은 범죄자들 그냥 두고는 못 본다고. 아니, 선생님, 저희 그래봐야 자범입니다. 그냥 전세금 좀 안 돌려준 것뿐인데 그게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놔주시면 저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살게요. 그리고 그 전세금도 금방 갚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저희도 억울하거든요.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돌려줬겠습니까? 우리도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런 사정을 좀 헤아려 주셔야지 막무가내로 다 범죄자 취급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안 될 사람들이네. 범죄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당신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 있는 척하고 속이지를 말았어야지. 당신들이 작정하고 속여먹은 피해자가 몇인 줄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선량한 피해자들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 아니, 사람 죽이고도 잘만 도망다니던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 지었냐고요? 여보, 이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 내가 이 인간들 잘 아는데 이 사람들 자기 잘못 절대로 모르는 인간들이야. 평생 자기들이 잘난 줄만 알고 남 탓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내 돈으로 산 내 집값 올랐다는 걸 알고 여기를 찾아왔겠어? 들어줘봐야 전부 헛소리니까 그냥 바로 잡아가. 이 인간들은 제대로 콩밥 좀 먹어봐야 해.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들과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전 남편이 끝까지 저를 원망하며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됐어?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당신은 당신 전 남편이 감옥에 가기를 바라는 거야? 가기를 바래. 그럼 내가 너 같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 줄 알았어? 나는 당신들이 아주 괴롭기를 바라거든? 안 그래도 간통죄 없어져서 콩밥 못 먹인 게 한이었는데 결국 감옥에 가긴 가겠구나. 아주 꼴 좋다. 저는 전 남편과 전시모를 비웃으며 웃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다더니 결국 제가 이긴 셈이 되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시모는 남편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휴일에 찾아온 인간들 때문에 남편이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찾던 범죄자들도 찾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두 사람이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바람에 그 두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들만 억울한 처지였지만 다행히 제 남편이 열심히 수사한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속여 받아낸 전세금으로 불법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하지만 결국 코인에 넣은 투자금은 전부 잃었고 살던 집을 팔아 도망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찾아오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제 남편에게 붙잡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눈에 피눈물 낸 전시모와 전 남편은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모가 집을 판 돈이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계좌를 동결시켰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죠. 두 모자가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들은 저는 그제서야 마음 편히 남편과 함께 축배를 들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다 당신 덕분이네. 너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어떻게 보면 다 당신 덕분이지. 그 인간들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범죄자도 잡고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 있으니 그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했던 거지. 내 남편이 경찰이라는 거 몰랐으면 그 두 사람 끝까지 나를 괴롭혔을걸? 그 인간들이 내 아파트 탐내서 괴롭혔을 거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정말 끈질기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고마워. 그러게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찾던 범인들이 그 두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모르고 제발로 나를 찾아왔으니 그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울 거야. 아마 지금쯤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 엄한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당신한테 잡히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신이랑 나랑 만나게 된 것도 다 운명이 아닌가 싶네. 맞아. 나 그래서 그 인간들한테 고맙기까지 해.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당신이랑 만날 수가 있었겠어? 나는 이혼하고 당신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던 것 같거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행복과 안정감은 모르고 살았겠죠. 어쩌면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속썩이는 걸 애써 참으면서 답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에게 고맙기까지 했어요. 덕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줬으니 말이죠. 물론 그 두 사람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요. 그래도 살아보니 악인은 언젠가는 벌을 받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돌려받는 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속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주변 지인들한테 부끄럽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다 제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주더라고요. 한번 사람을 겪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을 구별할 눈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의 남편은 저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제게 확신을 주고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 전 그런 저희 부부에게 덧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여보, 나 임신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분명 병원에서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기적이야.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셨나 봐.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저는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난소 기능도 떨어져서 임신이 어려울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쉬움이 컸지만 서로만 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는데 얼마 전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이 기적을 소중히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서 출산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둘에서 셋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더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여러분도 같이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